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권, 지역, 업종, 메뉴, 가격, 리뷰 같은 데이터들을 총망라해서 상권 분석도 하고 업종 분석도 하고 있는 나이스 지니 데이터의 주시태 실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해외 트렌드나 국내 트렌드 발표 이후에 그 산업 분석 세션을 이제 2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맡겨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앞서 보셨던 트렌드의 어떤 정성적으로 조사한 결과의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이 정량적인 데이터로도 실제로 그런지 검증의 차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상권 읽어주는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권에 가서 어떻게 이 상권을 해석해야 되는지 좀 쉽게 풀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외식 상권을 좀 쉽게 앞서 보셨던 트렌드를 조금 요약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저한테 부탁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에 올 2025년 외식 사업의 트렌드를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좋을까 해서 고심하다 찾은 키워드가 바로 밸런스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 밸런스라는 키워드를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기억에 남고 활용도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인 그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작년에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잠깐만 리뷰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발표 주제는 80만 외식 골목 상권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외식 소상공인 분들에게 여쭤보면 대부분 뭐를 외식업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냐면 식재료비 증가나 인건비나 임차료 증가처럼 비용 증가, 물가 상승이 외식업의 위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외식업의 위기에는 양극화에 있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2020년도에 매출 상위 20% 매장이 전체 시장에서 가져가는 파이는 53.7%였습니다. 그러다가 21년이 되자 55%를 가져가고요. 방역수칙가 해제되고 22, 23년도가 되자 55.6%를 가져갑니다. 점점 큰 업체가 점점 더 돈을 많이 벌어가는 상황 안에서 영세한 사업체들은 설 땅이 줄어들면서 계속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진정한 외식업의 위기다라는 설명을 작년에 드렸었고요. 이런 외식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만의 특수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유한 매장을 만드셔야 되고 고객에게 새로움을 주셔야 되고 우리 매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나만의 강점을 살리자라는 게 작년의 발표 주제였습니다. 이 말은 꼭 저만 한 게 아니라 외식업 전문가 대부분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는 계속 심해지고 있고 외식 사업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나만의 특별한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 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한 가지만 뾰족하게 하라고 했더니 정말 한 가지만 뾰족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맛이고 가격이고 다 모르겠고 난 양만 많이 줄 거야 하는 매장도 나타났고요. 난 다 모르겠고 매장 규모만 크게 할 거야 하는 매장도 있었습니다. 또 난 성실함으로 승부할 거야 하면서 연중 무휴나 24시간 영업하는 데들도 생겨났어요. 그런데 뭔가 좀 오해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오해가 어떤 거냐면, 자, 맨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소비자가 만족을 느끼는 7가지 요소가 가득가득 차 있는 맛집을 형성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뾰족하게 특성을 키우라고 했던 그래프는 사실 중간 정도에 있는 그래프였어요. 기본적인 부분을 다 어느 정도는 충족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좀 특별하게 뾰족하게 가져가라, 이런 주문이었는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만 잘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매장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보면, 요즘에 어디 외식 하러 가보면 굉장히 양은 많은데 나머지 게 다 불만이라서 다시는 안 가게 되는 이런 매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 기간이나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된 기간, 이렇게 변동기에는 이렇게 특성 있게 가는 게 중요한 전략일 수 있는데, 내년은 밋밋한 경제 환경일 거다, 저성장 기조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는 고객들이 느끼는 어떤 원하는 것들이 조금 더 밸런싱된, 좀 더 균형이 있는 외식 환경의 만족 요소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매출 데이터로 국내 외식 산업 환경을 간단하게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객 만족의 어떤 밸런스를 포털의 리뷰 데이터를 통해서 잡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포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메뉴와 가격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분석만 가능한 게 아니라 내 매장에도 적용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외식 산업 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 3분기까지 우리나라 총 외식 시장의 매출 규모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코로나 기간 2020년 시작됐는데 2021년에 한 번 더 떨어지죠. 그래서 13%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다 2022년 4월에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36% 정도가 급상승하고요. 거기서 코로나 기간 못 썼던 것들을 더 써야 되니까 보복 소비가 나타나면서 작년 한 해는 20% 성장을 더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이제 조정기에 들어가면서 4%, 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똑같은 기간 동안 배달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코로나 기간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방역 조치가 해제되니까 살짝 주춤하다가 요즘에 다시 뜨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에게 어떤 분들이 배달 시장이 좀 죽고 있는데 위기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배달 시장은 원래 코로나 기간에 배달이 안 어울리는 업종들, 예를 들면 구이류라거나 주점이라거나 이렇게 배달과는 사실 상관없어 보이는 업종들이 코로나 기간에 다 배달 시장에 들어왔다가 방역 조치가 해제되니까 다 빠져나가면서 생긴 어떤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달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이 그래프만 보고는 없을 것 같은데 배달 시장도 양극화가 좀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업종별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 있는 업종부터 2023년은 좀 지나치게 좀 보복 소비가 나타나면서 지나치게 매출이 컸으니까 2022년과 2024년을 비교한 어떤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이런 순서로 나타나는데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업종이 뷔페입니다. 요즘에 뷔페가 엄청 유행이죠. 2등이 퓨전 요리, 3위가 주점, 4위가 닭 오리오리, 5위가 한식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장을 하긴 했는데 조금 성장한 업종들이 뭔지 봤더니 제과, 커피, 패스트푸드입니다. 자, 이 순서가 코로나 기간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과, 커피, 패스트푸드가 코로나 기간에는 떴다가 그리고 대형 업태인 뷔페라든지 저녁 시간대 주로 영업하는 주점이 코로나 때 가장 힘들었죠. 그런데 그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나니까 반대로 역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걸 연도별로 좀 나눠서 보시면 이 그래프는 이제 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점포 수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전년보다. 위쪽에 있으면 매출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대부분 다 우쪽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매출도 늘고 점포 수도 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성장한 업종이 뷔페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가 올해가 되니까 약간 이제 주춤한 거죠. 조정기에 들어가면서 약간 매출이 감소세에 접어들고 원래 막 늘어나던 업종들도 다시 약간 이제 정체기에 접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 업종별로 보면요, 어떤 업종이 뜨고 있는지를 보면 뷔페나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대형 업체들이 뜨고 있고요. 생선찜, 생선구이, 추어탕 같은 한식 해산물 요리가 뜨고 있고요. 그리고 뭐 냉면이라든지 순댓국이라든지 칼국수 같은 한식 일반 음식업, 그리고 닭도리탕, 그리고 닭갈비, 그리고 오리고기 같은 닭 오리고기가 왼쪽에 뜨는 업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약간 감소하게 있는 업종은 도너츠라거나 케이크라거나 디저트류, 그리고 일식 해산물류가 약간 주춤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기간에 정확히 유행했던 업종들이 살짝 주춤한 걸 볼 수 있죠. 지역별로 보면 가장 뜬 지역이 최근 올해 대전,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광주까지 6대 광역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확히 코로나 기간에는 반대였습니다. 저 6대 광역시가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가장 좋았던 제주도가 지금은 가장 후순위로 내려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연도별로 보면 대부분 23년도에는 성장, 그 중에서도 이제 6대 광역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올해에는 약간 조정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양쪽 그래프에서 다 가장 아랫부분 매출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인 관광지인 강원도와 제주도의 명암이 좀 갈리고 있는 현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국내 외식 산업 현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 이후에 23년은 보복 소비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급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에는 좀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배달업은 외식업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데 배달업이 아직 위기라고 하기에는 원래 빠져나갈 업종들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업종별로는 뷔페나 퓨전 요리, 간이 주점이 크게 성장했고 패스트푸드, 커피, 제과는 약간
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추세는 코로나 기간의 정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업종별로는 이제 뷔페나 샤브샤브, 생선, 한식 해산물, 한식 일반, 닭, 오리, 고기류가 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는 6대 광역시가 코로나 기간 굉장히 힘들었지만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제주도는 안타깝게도 이제 해외 여행이 뚫리면서 좀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되게 익숙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뷰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분석 자료는 리뷰가 많은 업종이 있고요, 적은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건 정도 되는 리뷰 데이터를 업종별로 전체를 100%라고 봤을 때 이 업종에 달려 있는 리뷰 수가 몇 퍼센트냐를 가지고 만든 게 이제 노란색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파란색은 우리나라의 전체 업체 수를 업종별로 나눈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업종 그 점포수 비중과 리뷰수 비중을 비교해서 어떤 업종에 조금 더 리뷰가 많이 달릴까를 봤더니 1등이 커피죠. 그래서 커피 전문점이나 고깃집, 제과점, 햄버거, 일식, 양식 같은 업종에 특히 리뷰가 많이 달리더라. 어떤 업종들이죠? 여성 고객이 주로 소비하거나 굉장히 목적형이거나,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고 예약을 해야 되거나, 그리고 외국식이거나, 그래서 조금 더 목적성이 강하고 여성이 주로 활용하는 업종들은 리뷰가 많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한식이나 분식, 주점 같은 경우 40, 50대 아저씨분들은 횟집에서 맛있게 드시더라도 리뷰를 잘 안 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리뷰가 많아야 될 필요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중에서 내 매장만 조금 리뷰를 늘리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뷰를 그냥 어떻게 쓰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리뷰 수만 많이 늘리는 것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리뷰를 많이 늘리면 좋다고만.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달려있는 리뷰에는 굉장히 고객이 느낀 실질적인 감정들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데이터, 경영에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만족을 느끼는 요소가 이렇게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음식 메뉴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요, 아니면 매장 환경이나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도 있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또 숙련도나 친절도에 대한 평가도 있고, 가격에 대한 평가, 프로모션이나 이벤트에 대한 평가, 공간에 대한 평가,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가 이 음식점의 만족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음식점에 달려있는 리뷰를 분석해서 봤더니 일반적으로 전체 만족도를 100이라고 봤을 때 53% 정도는 음식에 대한 평가였고요, 22.1% 정도는 이 매장 환경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평가가 11.2%, 11.5%, 가격에 대한 평가가 7.2%, 그리고 공간에 대한 평가가 5.2%. 자,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내 매장과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내 매장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지 이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음식 메뉴 자체에 주도가 있는 업종들을 이제 순서대로, 그래서 0을 기준으로, 0이 평균인데요, 0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어떤 업종들을 한번 보시면 1등이 치킨이죠, 2등이 칼국수입니다, 3등이 횟집이고 4등이 제과점이네요. 이런 업종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음식 맛으로밖에 이 집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대면이나 사람과 막 어떤 소통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매장 환경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나 넓어야 되거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음식 맛에 집중하셔야 되는 이런 업종들이 있고요. 반대로 호프 맥주나 양식이나 햄버거집, 주점들은 음식 맛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물리적인 환경이 중요하죠. 자, 술집에 가셨어요, 주점에 가셨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음식 맛?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술집이니까. 그래서 업종마다 이렇게 고객이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반대로 아까 음식 맛이 중요했던 업종들은 굉장히 하위권에 나타나고, 분위기가 중요한 업종들이 이제 상위권에 나타나고 있죠. 자, 친절도가 중요한 업종은 1등이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브랜드들은 그렇게 직원관리 교육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등이 뭐냐면 고깃집입니다. 요즘에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손님들이 고기를 구워주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접객, 대면을 많이 안 하는 업종들, 뭐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하거나 접객 접점이 많이 없는 업종들은 이렇게 친절도에 대한 평가가 낮은 편이죠. 가격이 중요한 업종은 분식, 치킨, 호프, 햄버거처럼 저단가의 음식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양식이나 일식처럼 원래 비싼 업종에 대해서는 가성비가 좋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가성비가 좋다는 것을 꼭 가성비라고 뜻하면 안 되겠네요. 가격이라고 했을 때 꼭 쌀 필요는 없는 업종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이 중요한 업종은 햄버거와 양식이었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특별한 날 가기 좋은 업종은 압도적으로 1등이 양식이죠. 우리는 양식을 항상 먹는 건 아니죠. 특별한 날 가니까 저렇게 평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먹는 커피나 제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날 가는 업종이 아니니까 점수가 낮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음식이 빨리 나와야 되는 업종, 포장이 깔끔해야 되는 업종은 분식, 동남아, 치킨 이런 것들이 좀 더 기대하는 게 프로세스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그럼 외식 사업자들은 뭘 보셔야 되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 같은 경우에는 콩나물국밥이나 도시락, 고기뷔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나타나고요. 음식 맛이 중요한 건 생각외로 제과류, 베이커리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매장 규모가 중요한 업종은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푸드코트, 그리고 특이하게 게장 전문점이 저 매장 규모에 있어요. 매장이 크면 손님들이 이 게장은 안심하고 먹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장 규모가 중요한 업종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매장 내부의 분위기가 중요한 업종은 카페, 그리고 메뉴의 구성, 여러 가지 다채로운 안주가 많아야 되는 건 주점, 그리고 분위기가 중요한 업종은 카레, 일식, 분식, 우동, 햄버거, 이건 뭐죠? 예, 혼밥을 한다는 평가들이 많은 업종들입니다. 여기서는 1인 좌석들을 많이 놔야겠죠. 특성 메뉴는 불닭이나 기타 서양 음식, 친절도가 제일 중요한 업종은 호두과자, 그리고 프로모션이 제일 중요한 업종은 스테이크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한식류의 업종들은 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식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맛있게 조금 주는 거 잘 안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들은 한식에서는 푸짐한 한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가 중요한 업종은 육류나 해산물이나 야채를 바로 섭취하거나 약간 살짝만 조리해서 먹는 음식은 재료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지역별로도 다릅니다. 서울은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저 분위기란 아까 말씀드린 혼술, 혼밥입니다. 근데 경기도는요, 편의성이 중요하고 매장 규모가 커야 됩니다. 고객이 만족을 느끼는 요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과 경기에서. 인천은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가격이 싼 게 미치떡이고요. 대전은 맛이 중요하고요. 세종은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편의성이 중요하고요. 광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양, 재료, 맛, 메뉴 구성 다 제품에 대한, 메뉴에 대한 평가죠. 뭔가 조금 더 메뉴 쪽에 치중이 되어 있고요. 대구는 그거보다는 매장 내부나 서비스, 분위기 같은 것들도 더 중요하고, 울산과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매장 내 외부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 단위로 보면요, 대부분 다 편의성이라는 항목들이 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도 단위에서는 좀 불편하죠. 주차하거나 매장이 좀 불편하거나 더럽거나, 그래서 조금만 깨끗하고 편리하게 만드실 수 있다면 도 단위에서도 충분히 장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고요. 충북은 대전과 비슷하게 맛이 중요했고, 충남은 양이 중요했습니다. 경북과 경남은 부산처럼 매장 내 외부의 환경이 중요했고요. 전북은 역시 맛이 중요했고, 아래에 있는 전남, 강원, 제주는 대표적인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매장 외부와 특성 있는 그 지역만의 메뉴에 대한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에 와서 손님들이 뭘 원하는구나를 리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뷰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뷰가 많은 업종은 목적형이면서 고단가면서 여성 고객이 주로 찾는 업종, 업태는 리뷰를 많이 달아 놓으셔야 되고, 그것보다 일반 한식, 일상식이고 단가가 낮고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은 리뷰 수가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노력하시면 굉장히 나만 튀는 업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리뷰의 변환이라는 건 음식이 맛있어요, 이런 평가를 그대로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7P 같은 걸로 변환해서 쓰시면 다른 지역과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 나의 강약점을 판단하실 수 있다. 이렇게 리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데이터는요, 포스 데이터입니다. 전국에 한 17만 개 외식업소의 포스 데이터를 저희가 입수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로 메뉴와 가격의 밸런스를 잡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문종훈 교수님께서 페어링에 관련한 얘기를 해주셨고, 어제 또 박현영 소장님이 어떤 조합에서 나오는 변주에 대해서 컨텐츠성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앞서 발표해 주신 윤은옥 실장님도 비슷한 얘기, 조합, 조화, 시너지,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뉴를 설명하고 교육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메뉴를 다 할 수는 없고, 좀 익숙한 메뉴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그래프는요, 삼겹살과 가장 많이 같이 먹는 상위 10개 메뉴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작년 23년 대비 올해 24년에 성장한 순으로 10개의 메뉴입니다. 자, 삼겹살은 뭐와 가장 같이 먹죠? 많이 먹죠? 역시 소주죠. 그래서 삼겹살은 소주가 1등으로 나타나고요. 공깃밥, 맥주, 탄산음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고깃집에서 삼겹살과 가장 같이 많이 먹는 찌개는 된장찌개죠. 면은 냉면이죠. 그런데 올해 뜬 걸 한번 보세요. 가장 뜬 건 1등이 계란찜입니다. 그리고 2등이 솥밥, 3등이 순두부찌개, 4등 하이볼 비빔면.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위의 그래프는 전통의 강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는 신흥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원래 고깃집에서는 소주와 맥주인데 하이볼이 뜨고 있네요. 원래 고깃집에서는 된장찌개인데 순두부찌개와 김치찌개가 뜨고 있네요. 원래 고깃집에서는 냉면인데 비빔면이 뜨고 있다니까요. 원래 유행했던 것들, 원래 유명했던 기본에서 약간 변칙적인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매장도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가지 메뉴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초밥은요, 뭐랑 같이 많이 먹죠? 역시 소주네요. 자, 우리나라에서 커피 디저트류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외식 메뉴 20개를 뽑아서 커피 디저트류를 제외하고 뭐랑 가장 같이 많이 먹는지 뽑아보면 피자, 치킨만 맥주고요. 나머지는 다 소주입니다. 여기서 무슨 힌트를 얻으실 수 있냐면, 자, 우리 매장이 메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 메뉴와 어울리는 어떤 사이드 메뉴를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꼭 주 메뉴와 어울리는 걸 만드실 필요가 없고 술과 어울리는 안주류의 개념으로 만드셔도 충분하다. 뭐 이런 인사이트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초밥으로 돌아와서, 자, 초밥 전문점에서 12피스짜리 초밥을 먹으면 약간 배가 고프죠.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동 같은, 튀김 같은 사이드 메뉴가 원래 가장 많이 같이 나갔던 것인데 올해는 어떤 메뉴들이 뜨고 있냐면 라면, 어묵, 소바, 우동, 라멘, 빵처럼 초밥의 부족한 양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사이드 메뉴들이 뜨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계란이 뜨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메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주요한 20개 메뉴별로 같이 뜨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메뉴들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그 특징을 적어놨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거냐면 주 메뉴가 갖지 못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사이드가 조합되고 있다. 이게 내년에는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치찌개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찌개잖아요. 밥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솥밥이 뜨고 있는 거고 생선구이나 제육볶음이 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초밥 말씀드렸죠. 양이 부족하니까 양을 채워줄 수 있는 면식이 뜨고 있는 거고요. 떡볶이를 보시면 맵고 뜨거운 음식이죠. 그래서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차갑고 달콤한 샤베트와 조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가스 같은 거는 이제 추어탕 같은 업종에서 추어탕 안 치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돈가스 메뉴, 그래서 고객을 또 보완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메뉴는 보완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음식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우리 메뉴 가격 얼마로 할까 굉장히 고민이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설정을 하고 계시냐면 원가 계산법을 많이 쓰십니다. 이 한 그릇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니까 대충 이 정도 더해서 가격을 정해야지 라고 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거기에 원가뿐만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다 빠져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좀 더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원가 계산법은 언제 쓰시는 거냐면 내가 최소한의 가격을 설정할 때만 쓰시는 겁니다. 이거 이하로 팔면 내가 손해야. 그걸 판단할 때만 쓰시는 방법이고, 실제로는 그만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고객한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요 기반이라든지 경쟁자가 얼마에 팔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경쟁 기반이라든지 내 메뉴의 가치 같은 것들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균 물가 조사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삼겹살 메뉴 같은 거를 보시면요, 제주도는 1인분에 16,6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충남, 세종, 강원, 서울, 경기 순으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서울, 경기에서는 1인분 평균이 한 15,000원대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영남 지역 한번 보세요. 부산, 경북, 경남, 울산, 대구까지 삼겹살 1인분이 10,000원 정도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야, 영남 지방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아까 리뷰에서도 지역 차이가 있었는데 물가에서도 굉장한 지역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김치찌개 그래프를 보시면 대전이 제일 비싸죠. 그리고 역시 영남 지역이 조금 싸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고가가 10,000원인데 최저도 한 8,700원이네요.
삼겹살보다는 가격의 편차가 적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템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메뉴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올려도 되는지는 이 아이템의 가격 탄력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나 제과류 또는 날고기, 생고기류로 바로 먹는 음식은 저렇게 가격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갈비나 튀김류처럼 이렇게 조리를 많이 하는 음식은 가격 편차가 줄어들고요. 한식류는 가격 편차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가격 저항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그래서 김치찌개가 3만 원짜리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격 저항감이 한식에는 조금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가격을 올리시더라도 올리셔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 간에도 밸런싱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닭갈비가 1인분에 11,000원일 때 볶음밥은 2,500원이고요. 막국수는 7,500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는 게 평균적입니다. 그러다 닭갈비가 17,000원이 되면 볶음밥은 3,500원, 막국수는 8,000원이 되고요. 닭갈비가 22,500원짜리를 팔 때는 볶음밥은 3,000원, 막국수는 8,000원입니다. 자, 가격 운영의 묘라고 해서 주 메뉴가 조금 비싸면 사이드는 조금 싸게, 주 메뉴가 조금 싸면 사이드는 조금 더 받으셔도 되는 거는 괜찮은데, 어떤 게 문제냐면 닭갈비가 1인분에 10,000원인데 소주가 한 병에 5,000원이, 고객들은 뭔가 말할 수 없는 불편함, 속은 기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깨진 거냐면 가격 간 밸런싱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은 굉장히 싸게 파는 것 같은데 왜 가성비라는 평가를 못 받지?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렇다. 그래서 이 가격 간에도 관계가 있고 이게 다 데이터로 공개가 되고 있으니 이 가격의 어떤 편차들을 맞추는 작업들도 내 매장에 적용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내년에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메뉴 데이터는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울리는 메뉴는, 자, 아까 이제 보완적인 메뉴 구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메뉴판에 강강 있으면 재미가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강약, 중강약. 그래서 메뉴가 양이 많으면 양이 적은 걸로, 메뉴가 비싸면 싼 걸로, 이렇게 보완 관계를 형성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격 정하는 원리는 원가 계산법을 주로 쓰지만 그건 최소 가격 설정할 때만 쓰는 거고, 실제로는 평균 물가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물가 조사뿐만 아니라 그 아이템이 가진 가격의 탄력성도 아신 다음에 가격 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간에도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 밸런싱된 가격 메뉴판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제 전국적인 좀 큰 거시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돌아가시면 다 까먹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매장에도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한 개 매장을 가지고 컨설팅한 보고서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이 매장의 실제 매출 데이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번 달에 매출을 얼마 했지?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내가 몇 등 정도로 운영되고 있지?를 이제 분석해서 자동으로 주는 솔루션이 개발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내 주변 지역 아니면 나보다 좀 상위 지역에 있는 다른 업종들도 그러는지, 나만 매출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같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나는 우리 업종의 영향을 좀 더 받는지 아니면 속해 있는 상권의 영향을 더 받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고객 데이터에서는요, 매출이 높았던 시기에 많이 왔던 고객층이 누군지를 분석하실 수도 있고요. 요일별이나 시간대별로 이제 부족한 또는 내가 중점을 둬야 되는 어떤 시기를 잡는 데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뷰 평가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내 매장에 대한 리뷰를 한번 보시고요. 그걸 이제 마케팅 7P 항목으로 변환해서도 보시고 내 매장의 강점과 약점을 판단해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편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분석은 약간 좀 어려운데 내 매장에 운영하고 있는 어떤 전체 메뉴들과 내 전체 매출의 상관도를 분석해서 좀 쓸모없는 메뉴들은 빼고 중점 메뉴들로 매출이 집중돼서 전체 매출이 좀 오를 수 있는 솔루션들도 자동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솔루션이 아까 윤은옥 실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더 외식이라는 사이트에서 11월 말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식 사업자분들은 이제 자기 사업자 번호로 회원 가입을 하신 뒤에 자기 본인 매장에 대한 어떤 매출 데이터, 리뷰 데이터, 메뉴 데이터, 가격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 매장에 대한 솔루션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외식 산업에서 오는 트렌드를 이렇게 답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1인 가구가 유행이야, 그럼 1인 가구만 나도 해야 되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외식 산업을 흔드는 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2016, 17년도에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트렌드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어떤 거였냐면 나홀로 열풍의 1인 가구 같은 거였어요.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고객이 누구야?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고객에 중점이 있었고요. 그러다 2018년, 19년이 되니까 빅볼러 같은 공간의 대형화, 경험의 중요성, 이건 뭐에 대한 질문이었냐면 어디서 소비해? 라는 공간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비대면, 배달이 오죠. 이건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어떻게 소비해?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러다가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물가 인상이 오죠. 이건 얼마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에는 전문가들이 왜 네 매장을 찾아가야만 해? 라는 고유성에 대한 강조를 했고 그건 왜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럼 2025년에는 어떤 게 트렌드로 올 것인가? 전문가들은 what? 다시 음식 본연의 그 제품 자체에 집중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치채셨겠지만 이 질문들은요 계속 돌고 돕니다. 그러니 언젠가 이 왓이 그 전에 왔었을 때가 있었겠죠. 그때 뭐였냐면 특성 있는 메뉴, 새로운 메뉴였어요. 그런데 내년에 올 왓은 메뉴의 구성에 대한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어떤 사이드 메뉴와의 조합, 가격의 조합, 밸런싱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지난 교육에서 저희 외식 사업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강한 부분을 더 강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약한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시기별로 내 수준별로 다르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시기별로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년도 2025년도는 약점을 보완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강점을 강하게 하는 건 변동기에, 그런데 약간 안정기, 조정기에 들어갔을 때는 약점을 보완하는, 그래서 약간 숨을 고르고 가는 한 해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수준에 따라서는 뭐가 다르냐면 내 매출의 궤도가 어느 정도에 오르신 분들은 강점을 더 강하게 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 매출이 어느 정도 궤도에 못 오르신 영세한 사업자분들은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 진단은 방금 보여드린 이런 솔루션에서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